안녕하세요. 에코진이 박진입니다. 서울대 남성현입니다. 네, 제가 이번 시간에 주제를 보고 이 질문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했던 게 있었는데요, 교수님. 어떤 질문인지 이렇게 떨리게 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사계절이 엄청 뚜렷했었잖아요. 그런데 저 어렸을 적만 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주 확실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또 너무 춥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기후변화랑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다행히 지구과학이라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지구상의 어디나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는 고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서 어떤 계절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이런 것들이 항상 생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곳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북반구 중위도에 있고 여기 몬순 계절적인 영향도 받고 대륙과 해양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사계절이 좀 뚜렷하게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다른 데도 이제 사계절이 좀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사계절이 원래 뚜렷했지만 점점 그 아열대 기후라 그러죠. 이제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넘어가거나 또 겨울에서 갑자기 여름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변화를 자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주도가 뭐 한라봉으로 유명했던 곳인데 남부지방에 이제 내륙에서 이제 한라봉 키우고 서울 근처에서 바나나 키우고 막 이런 변화들이 기후가 바뀌어서 아열대화 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교수님 결국은 여름하고 겨울만 남는 건가요? 제가 여름, 겨울만 딱 있고 가을, 봄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지금처럼 온실가스 계속 배출하고 이제 지구온난화 계속 되다 보면은 북반구 중위도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도 예전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계절하고는 좀 다른 그런 너무 아쉽네요. 계절 구분이 좀 모호해질 수 있는 그런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라고 하셨는데 폭염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폭염이라는 거는 이제 기후가 바뀌기 전에도 원래 계속 우리 역사에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우리말로 또 뭐 불볕더위, 무더위, 찜통더위, 가마솥더위 뭐 예전부터 우리가 폭염 이렇게 겪어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도 계속 이런 폭염이 있어 왔는데 이제 문제는 과거보다 더 자주, 더 강한 그런 폭염들을 최근에 와서 자꾸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100년에 한 번 있을 만한 이런 일이 10년에 한 번 생기고 2, 3년마다 생기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기후변화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 연구 결과들로 자꾸 밝혀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주변 친구들은 제가 이제 막 환경 이야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면 아니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이제 너무 가속화돼가지고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냥 여름만 있어야지 왜 한파가 있고 폭설이 있는 거야? 왜 그건 찾아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지구 온난화라는 건 지구 평균 온도가 지금 1도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근데 1도 올라가는 그런 온도 때문에 우리가 막 더워 죽겠다 막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구 평균 온도가 그렇게 올라갔다는 게 지금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곳곳에서는 수십 도 올라가는 곳도 있고 반대로 수십 도 내려가는 곳도 있죠. 그 수십 도, 영하 30도, 영하 40도 막 이렇게 떨어지는 중위도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아주 극심한 한파. 이런 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자꾸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반구의 중위도에서 영하 30도, 영하 40도 되는 이런 한파가 한 번씩 자꾸 생겨요. 소위 말하는 북극 한파. 북극 영향을 받으면서 중위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극심한 추위가 찾아온다. 그럼 이 한파와 폭설이 빈번해지는 이유는 결국은 북극이 너무나도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는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북극은 바다로 돼 있고 거기는 이제 얼음, 해빙이라 그러죠. 바다의 빙하, 해빙으로 덮여 있는데 이 해빙이 지금 빠르게 녹아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녹다 보면은 해빙은 햇빛을 반사시켜 주는데 근데 녹으니까 이 반사율이 낮아지죠. 바다에 그대로 이제 태양 복사가 그대로 흡수가 되니까 바닷물의 수온을 올리게 되고 해빙 면적이 더 줄어들고 더 줄어들면 또 반사를 못 시키니까 더 흡수되고 이게 악순환되죠. 북극해가 빠르게 온난화돼요. 북극이 추워야 되는데 적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온도 차이가 줄어드니까 중위도 상공에 부는 제트 기류가 약해집니다. 똑바로 못 흘러가고 굽이쳐서 막 이렇게 기류가 흘러가죠. 사행을 하죠. 사행하다 보면 이게 내려와서 남쪽으로 가 있는 곳에는 북극의 한기가 중위도까지도 막 쉽게 내려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폭염도 한파도 피할 수 없는 것은 이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지구 환경 전반의 변화가 가지고 오는 원인인 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때문일 텐데 예.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을 우리가 많이 해서 인위적인 기후 변화를 지금 최근 100년 동안 1도 지구 평균 온도 네. 올라가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지금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구 평균 온도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한파, 폭염 이런 극단적인 기온 현상, 또 극단적인 강수 현상, 폭우, 심한 가뭄 네. 이런 것들도 자꾸 심화되는 것들이 다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해서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좀 대기를 오염시키는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세먼지도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나요, 교수님? 기후에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주죠. 사실 이 미세먼지라고 우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부르는 거는 이제 대기 중에 있는 그 우리가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네네. 미세한 입자들. 네네네. 이 에어로졸은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 에너지를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네네.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그 복사 에너지를 막기보다는 주로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이제 구름도 많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하니까 지구를 전체적으로 좀 식혀줍니다. 지구 냉각화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서 우리가 인간 활동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에어로졸도 많이 높아지잖아요. 배출했으니까 네. 지구를 어느 정도 냉각화를 시키는데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줄 온실가스를 또 몰랐어요. 많이 배출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 커서 지금 이 정도 오. 올라간 거죠. 에어로졸 그 배출 없이 온실가스만 그렇게 배출했으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지구 온난화가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좀 좋은 역할을 한 것도 또 없지 않아 있네요. 기후- 기여를 한 게 있네요. 지구 온난화를 완화시켜주는 데에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요. 이거 너무 네. 너무 재밌는 네. 연구 결과네요, 네. 진짜. 그렇지만 또 우리가 미세먼지를 그렇게 반길 일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또 대기 오염 이슈가 네, 되는 거니까 네, 네.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맞아요, 여러 가지 맞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미세먼지도 좀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런 면도 있었다. 지구 이렇게 냉각화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예. 신기했어요.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금 지구 온도가 1도 오른 거라고 네.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어떤 분들은 1.5도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언제부터 시작점을 언제부터 잡느냐에 따라 1도가 될 수도 있고 1.5도. 1.1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다른데요. 아.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이제 6차 평가 보고서를 이렇게 발간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보면 1.09도 산업화 이후로 산업화 이후로 1.09도가 올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1도가 그렇게 큰 온도라고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1도라는 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뭐 10도, 20도 막 일교차가 나는 날도 변하고 있으니까요. 여름 됐다가 이제 겨울로 되면은 뭐 수십 도가 우리가 온도가 맞아요. 낮아질 텐데 네네네네. 아니 그 무슨 1도가 도가. 그렇게 큰 온도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1도는 큰 온도가 아닌 것처럼 네네네네. 느껴지니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기상과 기후를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1도는 기후에서 1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상에서 1도는 큰 온도가 아니죠. 네네네네. 그런데 기후에서 1도, 더군다나 지구 평균한, 우리 지구 평균이라는 거는 한쪽에서 북반구에서 예를 들면 여름이 찾아오면 남반구 겨울이고 네네네. 온도가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네네네. 우리가 낮이 되면 반대쪽이 밤이 돼서 지구 평균 온도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장기간의 평균 상태 기후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안정적으로 돼야만 되는 건데 네네네네. 이게 지금 1도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 균형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버렸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네. 기상에서 1도가 아니라 기후에서 1도기 때문에 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도라고 해서 쉽게 기상의 온도 변화를 생각하면은 그거는 좀 오류다. 네, 기상이 예. 아니고 기후라는 기후. 것이죠. 네. 기후가 1도 변하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이다. 그리고 이제 지구 평균 온도 1도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똑같이 산업화 이후에 1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고, 예, 예. 어떤 곳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속한 이 동아시아도 그거보다 지구 평균 온도 올라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아주 극심한 이런 폭염, 한파, 폭설 이런 자연재해들 이런 것들이 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처가 안 돼 있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온도 상승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교수님? 지금 한 뭐 1.5도 벌써 우리나라는 1.5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구 평균 속도보다도 훨씬 빠른 빠른 속도로 거죠. 올라가는 편입니다. 네. 그 이유는 뭔가요? 북반구 전체적으로 남반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데 북반구가 아무래도 대륙이 많고 남반구는 좀 이렇게 해양이 많이 돼 있습니다. 육지 면적이 그렇죠, 적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북반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편이죠.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구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제가 지난
지난번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실천하신다는 걸 소개했잖아요. 네. 혹시 교수님께서 이렇게 좀 이런 것도 참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지구 온도가 더 안 오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고요. 네.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이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텐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발전 부분부터 수송 부분, 여러 생활 속에서의 실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요. 전 세계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국제 사회에서 기후 변화 협정 같은 것들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노력을 오래전부터 했지만 아까 사실 오존홀 문제처럼 빠르게 대처할 수 없었던 게 각국의 이해관계가 너무 다르고 맞아요. 개발도상국은 이제 탄소 배출하면서 열심히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발전하려고 하는데 선진국들이 먼저 많이 배출해서 그 누적 배출량이 훨씬 많은 맞아요. 선진국들이 더 책임이 큰데 네, 이제 이제 너네는 하지 마 이러면은 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억울하다. 근데 또 지금 배출하는 걸로 보면 개도국이 너무나 많이 배출하고 맞아요. 있어서 여기서 안 줄이고는 해결이 없는데 없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입장이 달라서 오랫동안 합의를 못하다가 2015년에 극적으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그렇죠. 통해서 같이 줄이기로 네. 하고 개발도상국의 적응에 필요한 비용을 선진국에서 많이 부담을 하고 선진국이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합의를 보고 이제 네. 이행을 하는 것이 중요한.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중일, 삼국, 네. 탄소 배출 10위권 이런 국가들이 이제 탄소 중립을 막 선언하고 2050년, 60년까지 네.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하고 네. 급격하게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각국이 이제 선언하면서 동참을 하면서 국제사회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정말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업과 정부와 전 세계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기후 협약을 체결하고 또 그것을 얼마만큼 지켜가느냐 그런 책임감을 갖느냐는 각 국가마다의 정말 그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꼭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노력 외에 거대한 이제 공학적 방법으로 드라마틱하게 이 네. 기후 위기를 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수님? 사실 과학이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 근데 공학이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과학과 공학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사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 과학이라 그러면 저는 지구 환경 과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환경이 작동하는 과학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 의사로 치면은 진찰을 하는 거죠. 진단을 네네네네네. 하고 어디가 네. 아픈지, 네. 어디가 문제인지. 과학자들은 문제를 찾기만 합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해요. 근데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를 찾아내죠. 근데 해결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아까 합의를 통해서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사회 경제적인 해법, 정책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지만 동시에 공학적인, 기술적인 해법도 찾을 수 있는데 공학자들은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공학적인 처방이 있을 수 있는데 의사로 치면은 이제 수술을 하는 의사죠. 예. 수술.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해서 네네네네네. 이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처방을 하는 건데 이 지구과학 문제에도 이제 지구공학 기후공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라이밋 엔지니어링, 지오 엔지니어링, 네네네네. 기후공학이라는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에 인간이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기후를 조절하려는 이런 시도.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1960년대 이럴 때는 이거는 완전 농담 수준으로 취급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후가 너무 심각하게 변하니까 네네네네네. 이제는 이런 극단적인 처방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목소리들이 그렇군요. 높아서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 자체를 들어오는 거를 강제로 줄이는 뭐 이런 방법으로 해보자거나 아니면 이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를 급격하게 흡수해서 어디다 다른 데다가 묻어버리자든가 막 그런 그런데 가능은 해요, 실제로. 그런 이제 기술적인 공학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을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맞아요, 부작용 맞아요. 때문에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그렇죠. 있잖아요. 인류 전체를 아주 더 심각한 위험에 맞아요.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신중해야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공학적인 이런 처방과 같이 너무 동의해요, 가야 교수님. 되는 저는 거죠. 진짜. 그래서 네. 우리 그 영화 중에 그 설국열차라는 영화 네네네네네네네. 있죠. 그 배경이 된 설국. 네네. 그 왜 설국이 된지 아시나요? 왜 설국이 됐어요? 예, 그게 바로 지구공학의 부작용을 해서? 우려한 영화입니다. 제가 오. 보기에는. 그래서 그 영화 보신 분들이 그게 왜 그런 영화냐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영화에 보면 열차 학교 부분에 그런 게 나와요. 뭐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니까 이 뭐 CW7이라는 물질을 막 살포를 해야 해가지고 된다. 뭐 근데 했더니 결국 온도는 떨어졌는데 설국이 돼서 이 열차에 남은 사람만 살아남았다.
근데 이런 부작용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공학적인 처방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를 좀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자,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이 뭐 과학적으로도 공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게 있을까 또 네. 궁금하고 네. 네, 교수님의 말씀도 듣고 싶어요. 예,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정부와 기업이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들이 물론 있지만 그런 또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건 또 개인들이고 시민들이니까요. 네,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네네. 뭐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이런 것들 분리수거 열심히 하고 또 네네네. 환경을 생각하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걷기를 많이 하고 예,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것도 또 중요하겠죠. 네, 맞아요.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고 분리수거 잘하고 또 뭐 저는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과 좀 정원도 가꿔보고 나무도 심고 또 텀블러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은 진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 얘기는 정말 무궁무진해서 교수님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서 항상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